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대목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유신 독재 미화 행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열병식 참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중국 방문의 의미를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왔는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법고시 폐지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 지적받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법고시가 존치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시장 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재벌의 책임을 묻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안은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국가 개혁을 강조한 건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 2일차인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해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라며 선진국 고지가 눈앞인데 제자리 걸음만 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여러 개혁 과제 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동개혁의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규직이 과잉보호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개혁의 칼날을 정부와 기업이 아닌 노동자만을 향해 겨눴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이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채 10%에 불과해 90%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문제의 원인은 저조한 노조 가입률이 아닌 이른바 강성노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김 대표는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하려면 재벌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벌 개혁을 실시할지는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 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재벌 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자제되어야 합니다. 김 대표는 그 외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한편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면서요? 예, 김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고 공약한 바가 있다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공천제와 관련해 양당 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수 정치, 계보 정치,
충성 서약 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 공천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 개혁의 요체인 국민 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하자는 제안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뿐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간 의석 배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공천제뿐 아니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노동시장 개혁 등 뭔가 지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는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면서 김 대표의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아주 우려스럽다면서 10%에 지나지 않는 노동조합의 기득권 때문에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은 우리 노동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고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운 건 노동조합 조직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지난 2년 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해 어떤 성찰과 반성도 없고 일말의 책임감도 드러나지 않은 모렴치한 연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태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해법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 역시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는 개혁적 보수가 되겠다고 천명했지만 오히려 편가르고 역행하고 눌러앉겠다는 의지만 보일 뿐이었다며 그런 건 보수가 아니니 건전보수마저 욕먹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차별을 일상화하는 기업, 특히 대기업의 책임이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정책 책임입니다. 사회적 연대의식이 부족한 일부 정규직 노조의 책임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핵심을 빼고 최소한의 권리를 찾는 10%의 정규직 노동자를 비난하며 현실을 오도하는 행태가 참으로 비겁합니다. 한 대변인은 또한 김무성 대표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대해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북한 정도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김 대표가 알고 한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진보 재편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오는 11월이면 신당 창당에 뭔가 큰 그림이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그리고 진보결집 플러스까지 총 4단체의 대표들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월 초까지 진보 세력 재편 및 신당 창당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보정치가 일국인 압력단체 시대를 끝내고 교섭단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결집의 결과로 탄생할 대중적 진보정당이 다음 총선을 유력정당으로 거듭날 때 한국 정치는 전혀 다른 장에 들어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6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노동당이 당원 총투표 결과 신당 창당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노동당 대표를 맡았던 나경채 대표가
진보결집 플러스라는 새 단체를 만들어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막무가내 노동시장 계약,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치계약 등 박근혜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1야당은 이에 맞서 싸우기보다 번번이 끌려다니며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어느 때보다도 보수 정치에 맞선 진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세력과 개인, 특히 취업 절벽에 막혀 갈 길을 잃은 청년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은 통합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아직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많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유신 독재를 미화하는 행보들이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시작됐는데 유신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장부경 PD가 유신 독재를 미화하는 행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신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행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노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서강대 총장까지 지낸 그가 2013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34주기 추도식에서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5.16과 유신을 폄훼하는 소리에 각하의 심기가 불편하실 걸로 생각한다며 노골적으로 유신 독재를 미화하고 현 정권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발언을 한 심학봉 의원입니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4년이 됐다.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며 노골적으로 현 정권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그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2년 신봉사란 인터넷 카페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지난해 4월 대구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현재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유신 독재를 미화하는 행보는 개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 국정원은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년 학생운동 조직의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해 사형 판결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해버린 대표적 사법살인이자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열린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들어 법원이 인혁당 유가족들에게 국정원의 배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정권의 반환점을 둔 지금 이러한 행보는 점점 더 노골적입니다. 먼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최종고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교과서를 집필, 출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사관을 가르쳐야 할 역사교과를 현 정권의 잣대에 맞는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한국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과 교육과정 개혁에 반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지난해 12월 제3전시실에 만든 중화공업화와 유신체제라는 부스입니다. 중화공업 발전과 유신체제를 연결짓는 그 전시실로 독재적 유신체제로 중화공업 발전이 가능했다는 논리를 공공연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화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 유신을 선포했다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사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공표하면서 만들어졌고 건국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둬 2012년 말 개관 당시부터 산업화 박물관, 박정희 박물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신 체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일입니다. 현 정권 역시 마찬가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묻힌 국민들,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하는 국민들, 정당의 강제 해산 등 여전히 국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로의 회귀, 유신 회귀적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이는 주장이 아닌 사실이자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열병식 참여를 놓고 가냐 마냐 논란이 일었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6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이 사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계셨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중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일단 의미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오찬을 네. 시진핑 주석과 하셨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뭔가 좀 뿌듯함이 솟아올라오고 그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지금 형성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오늘 방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그 안보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 우리가 그 중심을 뒀다라면은 이제는 중국이라는 어떤 그 균형추를 새로운 균형추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G2 국가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어떤 힘겨루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그 동북아 질서 자체가 커다란 지금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이제 안보 중심으로 동북아의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었던 것이라면 이제 FTA를 통해서 안보와 함께 경제 분야가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합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외교 노선으로의 변화가 지금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그 중국의 정상과의 그런 어떤 회담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걸 만들었다라는 점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대표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짚어주신 대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이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이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청신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 권력의 주류에 있지 않았던 시절에 만났던 그런 그 경험들이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라는 건 역시 그 개인과 개인 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 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 정상 대 정상 간의 어떤 친밀한 어떤 개인적인 인연,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신호가 될지는 사실 오늘 그 좋은 뭐 회담도 있고 했지만은 특별 오찬까지 있었지만 우리가 공짜 점심이라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밥을 먹었지만 외교라는 거는 밥을 먹은 다음에 너는 얼마를 내고 나는 얼마를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정상회담과 특별 오찬 이후에 나왔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인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내일입니다. 그 네. 항일 승전 60주년 열병식이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네네. 찬반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동북아 전체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됐고, 네. 반면에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북한과 중국과의 그 이렇게 밀접되었던 그 관계를 약간 거리감을 두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9월, 10월 계속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회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한번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면서 네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8월 10일 같은 경우는 참여해야 한다. 네, 그리고 불참해야 한다 이런 식이 의견이 있는데 더 훨씬 높게 51.8%로 높게 네. 나타났고, 그다음에 19일에는 참여해야 된다와 불참해야 된다가 이제 네.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떨어지고 불참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높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그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하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너무 가깝게 밀접함으로써 그 정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 지금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회담들과 그 10월까지 외교 일정을 통해서 볼 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국민 인식도 지금은 저렇지만 또 변화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이게 계속 유동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내일 그 열병식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나서의 그 여론 흐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당장 내일 참여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여론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또 10월에 바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사실 그렇죠. 일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샤오미 같은 것들이 막 열풍을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49대 51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가라고는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잘 풀려가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 미국이나 뭐 중국 다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잘 안 풀려가면은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그 8.25 남북 합의 이후에 네. 군 쪽에서 그 10월 10일 그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직후에 무슨 포격이 있을 거라든지, 또는 그 어떤 한 육군 준장이 김정은 참수작전이 있다라든지 이런 발언들 지금 일각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지금 이 외교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런 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과잉 충성 발언 같은 그런 좀 위험한 발언들인 것 같아요. 그 좀 자제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도 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행보에 대해서 네. 많은 그 관심과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정의당이 현재 지금 국회에서 농성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네. 뭔가 야당으로서의 결기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제 당내 탈당이라든지 분당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안정화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가라앉아서 네.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경제 중심 정당으로 이제 계속 표방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제 중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야당의 이슈는 아니에요. 여당의 이슈고, 그리고 그 경제를 어떤 좋게 해나가기 위한 수단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고 야당이 갖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표방하면서 그거에 어떤 혜택을 잇는 계층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좀 깊게 들어갔으면은 그것이 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구나 이런 느낌이 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경제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좀 싸우지 않는 정당 같은 이미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또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제 뭐 총선 대선을 앞두고 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집권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공부나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 유권자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유권자 의식이 어떤 형태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새정치연합의 어떤 포지셔닝을 잡아가겠다라고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의 주요한 결과를 나온 거를 보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너무 좌측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대북 정책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뭐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간 지점을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 좀 언론적인 수준의 포지셔닝 그 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렇게 나왔는지는 좀 좀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포지셔닝 그 이슈로는 절대로 야당으로서의 결기라든지 그 어떤 싸워야 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새정치연합을 지적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네.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을 네.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네.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 또한 받지를 못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언론 환경을 많이 얘기를 하시겠죠. 언론 네. 환경과 그다음에 그 어떤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야당이라면 사실은 그 새정치연합 이전에 뭐 민주당 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정당들도 과거에 그 더욱 극심한 압박과 탄압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싸워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이 자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향을 큰 틀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최근에는 3,000명 정도의 어떤 중소상인을 영입을 해서 어떤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작은 분야에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만들므로써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새정치연합도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나를 잘 알면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싸워야 될 위치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9일이죠. 강남역에서 소위 얘기하는 파견 외주 직원 업체 그 직원이 스크린도어 수리도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20대 젊은 기술자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명복을 좀 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닥쳐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아웃소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의 외주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용 절감이나 이런 효율화의 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웃소싱되고 외주 용역화되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에 기본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발주하는 쪽과 용역을 받는 쪽이 그 어떤 핵심적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의 그 서비스 질을 담보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양사가 다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자꾸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그 농협과 여러 은행들이 농협 은행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산 부분인데 이거를 아웃소싱을 내면서 거기서 고객 유출이 대량으로 일어나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아웃소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깊이 있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접근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도시 스크린도어 관련한 문제는 그 또 용역 외주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BMO 방식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용역을 가져가면서 비용 대신에 그 용역에 대한
그 운영권을 주는 형태로 용역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권을 장기간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받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 영역하고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고 사실 새정치연합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때문일까 이 장기 불황 속에서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이러한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인의 마음 온도가 굉장히 낮게 네네.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J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좀 예. 재밌는 조사 결과였는데요.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가 네. 마크로밀 엠브로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200명씩 5개 연령층의 그룹에 대해서 네. 총 1000명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온라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제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당신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직장인 이렇게 5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였는데 당신 세대의 심리적 체감 온도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응답자들이 한 건데 전부 다 영하의 온도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가장 그 마음이 추운 사람들을 보면은 대학생하고 취업 준비생이에요. 영하 17도시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영하 16.6도면 굉장히 마음이 참 차가운 그런 계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취업을 한 2030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4도 정도로 네. 보이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은 현재 지금 40대 직장인이니까 영하 9도, 9.3도인데 그래도 네. 가장 따뜻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상 온도 자체가 안 나왔다는 게 참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중국과 뭐 정상회담 하고 하면서 지금 막 뭔가 기대감이 들떠 있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 젊은 세대들 또 40대까지의 그 세대들의 마음은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따뜻한 그 온기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오후에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현장을 김병소 감독이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부족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대학교 다닐 때 프랑스에서 10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외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비의 주거비의 40%에서 50%를 저한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 어떤 청년 보장 정책의 하나로서 만 26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어떤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혜택이 정말 프랑스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에까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고요. 당연히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더욱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질이 높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청년 고용 할당제라던가 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뭐 비정규직을 줄이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어떤 원칙이 확립되고 또 실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어떤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동안 이런 정책들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었겠냐 싶긴 한데요. 그것을 실현하라는 어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 늘리는 일자리보다는 중소 하청 기업에 오히려 그 이 하청 단가를 올려서 그 하청 단가가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협약을 맞는 게 오히려 이런 로젠탈 플랜보다 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결국은 그 많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이 그 결국은 우리 한국의 양극화의 어떤 그 이 대표적인 거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7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일자리 몇 개 더 늘려봤자 그거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근로자에서 누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학교 다니는 안 했지만 좀 직업훈련을 받고 그러면은 괜찮은 일자리, 기본적인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어느 또 삶의 질을 보장받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의 그 임금 협약을 통해서 임금질을 올리는 게 오히려 대기업의 일자리 몇 개 늘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게 이제 제 기본 원칙입니다. 사법고시 폐지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로스쿨은 처음 취지와는 달리 조선시대 고관대작의 자제들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직에 진출한 것을 빗대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은 폐지한다. 변호사 시험법 부칙입니다. 2007년 설립법안이 통과되고 2009년에 문을 연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입니다. 세계화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법고시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출범과 동시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으며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고 사법고시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로스쿨 측은 사법고시 폐지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암기 위주의 시험 하나로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고 로스쿨은 변호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주장입니다. 로스쿨 설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사법고시와 존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사법고시가 희망의 사다리라는 말에 대해선 허구의 선전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대해선 제도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로스쿨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열려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로스쿨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설립 취지를 강조하기보다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대표자 연설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계속된 양산은 과잉 보호받는 정규직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김무성 대표 스스로 언급한 표류하는 지난 10년은 그 누구도 아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바로 여당이 재벌 봐주기를 하면서 나라를 운용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이 쌓이고 쌓여 2015년 오늘이 된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강조한 노동시장의 개혁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청년, 장년, 비정규직이 아닌 수없이 특혜를 받아온 재벌을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언제나 그렇듯 최선 다해 뉴스 만들겠습니다.